자, 이 체위와 관련된 학습 목표는 이런 거예요. 체위의 종류별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침상 물품이 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체위를 취해 줄 건지, 그리고 목적에 따른 침상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침상 환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침대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원 장치도 있고, 이렇게 간호사 호출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테지만 전화선처럼 돼 있어서 이게 끌어당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침대는 가능하면 가장 낮은 위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침대라면 그렇게 두는 게 좋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웬만한 병동에, 일반 병동에는 높낮이 조절되는 침대가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침대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전동 침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높낮이 조절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겠죠. 근데 이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침대라면 가능하면 낮게 위치하는 게 좋겠고,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 돼서 정신과 실습을 나가보게 되면 우리 여기 한양대병원의 정신과 병동을 보시면 침대가 거의 한 요 발판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예요. 그래서 특별히 조금 더 낮게 위치를 해서 거의 그냥 온돌보다 조금 높다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본간호학실에서 보는 그런 일반적인 병실의 침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한 위치의 침대 위치를 해야 될 거고, 이제 뭐 잘 조절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퀴는 환자를 침대째 이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고정이죠, 고정. 바퀴가 있긴 하지만 바퀴가 풀려 있는 채로 환자가 침상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다가 밀리거나 해서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보시는 거는 이제 이런 특수한 어떤 침대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는 이런 땡글땡글한 거는요, 어떤 거냐면은 포지션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환자를. 보통 일반 침대에서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포지션 체인지라고 했을 때 침상 표면하고 닿는 면적을 떼어주는 정도거든요. 이 칠판이 침대라면 이렇게 바로 누워있는 환자가 라테럴 포지션 취하거나 다시 스파인 포지션 혹은 라테럴 포지션, 혹은 잘하면 헤드 엘리베이션 혹은 레그 엘리베이션, 그 정도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런 프레임은 뭐냐면 욕창이 아주 심한 환자들, 이렇게 요새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될 정도로 방치를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는 하죠. 이 여러분 콕시스 있죠? 엉덩이 꼬리뼈 있는 부분, 그죠? 그 부분이 거의 뭐 주먹 한 두세 개는 들어갈 정도로 패여요. 욕창이 생기게 되면 심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무리 포지션 체인지를 한다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수파인 포지션으로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그 시간이 30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그 욕창 부위가 계속 눌리면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킷을 이용해 갖고 침대를, 환자를 지금 보면 프론 포지션도 가능하고요, 세우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똑바로 눕히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요새는 이거 쓰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예전에 신규로 병원에 갔을 때 그나마 이 프레임도 중환자실에서 있는 골동품 중에 하나. 그래서 딱 한 번 봤어요. 실제로 쓰는 거는. 실제로 쓰는 거 한 번 봤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스트라이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유사해요. 뭐에 비유를 할까? 여러분 붕어빵 만드는 장치 봤어요? 붕어빵? 붕어빵에 뚜껑 딱 열고 거기에 밀가루 넣은 다음에 뚜껑 덮고 휙 돌리는 거 봤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침대째 라테럴 포지션, 근데 이런 걸 취할 때는 어떤 프레임을 쓰든 간에
중력에 의해서 이제 환자 이 몸이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잡아놓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잡아놓지 않고 휘리릭 돌렸다가는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침류. 매트리스도 매트리스. 매트리스는 보통 지금 뭐 일반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냥 약간의 스프링이 들어있는 그런 매트리스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압력을 골고루 분포해주는 그런, 즉 뭐랄까 감압 서페이스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지 표면 아니면 서포팅 서페이스, 뭐 여하튼 이렇게 프레셔를 너무 한 곳에 집중돼서 가하지 않도록 약간 분산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매트리스. 대표적인 게 공기침대. 공기침대 들어봤어요? 에어 매트리스라는 거하고 폼 매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폼 매트리스. 이렇게 뭐지? 스폰지인데 구멍 뽕뽕 뚫려서 조금 더 뭐랄까 약간 말랑말랑한 뭐 그런 매트리스. 그런 지지 표면을 사용하는 목적도 단 하나입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아무리 좋은 이런 그 매트리스라고 해도 체위 변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욕창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새는 그 공기침대가 이렇게 나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바람 넣어가지고 물 위에 둥둥 띄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들어놓을 수 있는 통으로 된 그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속에 바람을 집어넣는 그런 거 봤죠? 예전에는 에어 매트리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이렇게 볼록볼록은 하지만 한 군데 바람이 넣으면 얘가 전체가 그냥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냥 전체를 바람을 넣은 채로 얘를 이제 침대에 이 매트리스 위에 깔고 그 위에 이제 시트를 덮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일반 매트리스에 있으나 여기에 누워 있으나 압력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중력은 피할 수 없고 신체 부위 중에서 특히 이 침대 표면하고 닿는 부위 중에서 유독 더 많이 닿는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침대에 땅바닥에 한 1시간 동안 누워있으면 제일 흔히 말하는 베긴다고 하죠. 그런 자리가 어디예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꿈치 뭐 이런 데죠. 만약에 옆으로 눕는다면 이 그레이터 트로칸타 있는 데 있잖아요. 제일 많이 튀어나온 데 어깨, 그 다음에 복숭아뼈 뭐 이 정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환자들도 침상에 오래 누워있게 됐을 때 지금 이야기했던 대부분은 이제 보니 프로미넌스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본이 돌출되어 있는 부위 있잖아요. 그런 부위가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에어 매트리스를 쓰게 되면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 개발이 돼서 나온 게 요즘은 여기에는 이제 전동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바람을 넣어줘요. 예전에는 이런 거는 뭐 펌프나 이런 걸로 그냥 바람 한번 넣어서 그대로 쓰는 거지만 얘는 여기서 컨트롤이 돼가지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처음에는 이쪽만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얘는 바람이 빠지고 여기가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누워있을 때 아무리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를 한다고 해도 한 부위가 2시간 동안 압력은 받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얼터네이티브 하는 그런 에어 매트리스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욕창 고위험군 환자한테는. 그리고 침대 난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본간호학실에 있는 것처럼 옆에 사이드 레일을 올리게 돼 있죠.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막 의식이 혼미한 환자가 뒤척거리다가 침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사이드 레일을 올려준다. 여태까지는 그런 개념이 강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서양의 그 의료 사회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뭐랄까 개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레일 역시도 억제된 일종이다. 환자가 자유롭게 침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팔다리 묶어놓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억제대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경우에 최소화해서 꼭 써야 되는 경우만 쓰도록 권장하는데 최근에는 이 사이드 레일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의료기관에서는 낙상 방지를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동 강령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통용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아마 조금씩 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침대 난간은 낙상 예방의 목적이면서 이제 예를 들어 편마비가 있는 반신마비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오른쪽 마비가 있다.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놓고 싶다. 할 때 이 왼팔을 이용을 해서 사이드를 잡고 옆으로 뭐 돌리거나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치다. 그 다음에 오버베드 테이블은 우리 기본간호학실에 보면은 침대가 있고요. 발치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렇게 환자가 앉았을 때 침대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오버베드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침대 옆에 베드사이드 테이블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기본실에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색깔의 나무로 된 서랍이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웃잖아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그 옛날에 제가 학생이기 훨씬 전부터 쓰던 것 같은 거라서 약간 갸우뚱했는데요. 보면 볼수록 정말 그 고고함이 묻어나고 잘 깨끗하게 잘 써서 나중에 여러분들 훨씬 더 후배들이 봤을 때 우리 선배들 이런 걸 썼구나.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테이블도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만 침상 발치 끝에 바퀴 달린 거 있죠. 우리 술기할 때 쓰는 그런 것도 이제 베드사이드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콜벨은 환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콜벨 다양하게 생겼어요. 어디는 중환자실 같은 데는 보통 무선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팔찌에 차서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띵동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테이블. 그러니까 환자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팔에 갖고 있어요. 너무 기력이 없어서 이걸 잡으러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팔에 있는 걸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일반 병실 침상에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마이크보다 조금 작은 요만하게 짧은 형태로 돼서 가운데 이렇게 단추를 누를 수 있게 됐고 선은 전화선처럼 이렇게 말려서 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뻗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죠.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입원 관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입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간호들이 있고 제공해줘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콜벨 위치. 이게 법적으로도 나중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입원 당시에 담당 간호사가 콜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느냐. 예를 들면 나는 그런 걸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응급 상황일 때 도움 요청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침상 만들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습 시간에 잠깐 시범만 보일 거예요. 기본 원칙은 지저분하면 갈아줘야 된다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실습 시간에 잠깐 시범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줄은 알기는 해야겠지만 최근에는 이게 그 린넨이라고 하죠. 이 침상 만들기를 담당하는 보조 인력이 따로 있어요. 간호조무원 말고 보통 이제 아주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시간이 되면
이런 카트에 시트와 환희를 싣고 병동을 이제 순회를 합니다. 병실마다 들어가서 시트 교환하실 분 계십니까? 하고 다 갈아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말 뭐 긴급 상황이거나 그럴 때 아니고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야 되겠고, 기본 원칙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더러우면 교체해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주름이 없도록 잘 펴줘야 된다. 우리가 계속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이나 이런 걸 봤지만 이 침상의 주름은요, 환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불 막 접혀 있는데 누워 보세요. 계속 누워 있어 보세요. 굉장히 이게 압력이 특정 부위에 집중해서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욕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환자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만들기 부분은 실습 시간에 잠깐 시범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고, 침상 종류도 이것도 이제 이 시트를 깔고 이불을 덮어놓는 침상에 있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이것도 실습 시간으로. 환자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거는 이제 크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들이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면요, 이렇게 된, 뭔지 아시겠어요? 쇠로 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얘를 환자가 뭐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든지 할 때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다리 위로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요. 그러면 그 상처 부위가 직접 눌리거나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보통 사용하는데 이거 역시도 골동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임상에서 쓰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 화상병동 또는 화상병원 전문병원이 아닌 경우는 거의 화상 환자도 많지 않거니와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2개를 남겨놨어요. 왜 2개를 남겼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런 게 있었다. 이게 책으로만 보고 실제 이거 보관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여하튼 크레들이라고 해요. 물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유서 깊은 유적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풋드럽. 풋드럽이라는 거는, 풋드럽이라는 말은 엄밀하게는 풋드럽이니까 발이 원래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는 봤나? 어디서 들어봤지? 해부학에서. 오케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원래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다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상태로 굳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도지 플렉션이 안 되는 거예요. 도지 플렉션이 안 되면 걸을 수 없어요. 이 환자는 회복이 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풋드럽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발 지지대가 풋드럽을 방지하는 장치죠. 원래는. 근데 그냥 편의상 뭐 풋드럽 또는 발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판을 발바닥에 밀착해서 이렇게 지지대를 대어주거나 혹은 이런 신발, 말이 신발이고 실제로는 브레이스에 가까워요. 브레이스가 뭐예요? 브레이스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신체를 지지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석고붕대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지? 캐스트 말고 일반 용어로? 뭐라 하더라? 아니, 일반 용어가 오히려 쉬운데. 여하튼 기부스, 그래. 반기부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텐데 그게 신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발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고, 만약에 이런 게 특별히 없다면은 하다못해 좀 더 단단한 어떤 이런 나무판이라도 발바닥 쪽에 대어줘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로칸타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장기적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이게 다리라면 원래 이제 다리가 있어서 좀 전에는 풋드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래 누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서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 고관절이 이렇게 외전된 상태로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또 걷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고관절이 있는 부위를 지지를 해주는데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말아서 옆에다 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더라도 얘가 지지를 해주니까 이렇게 외전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모래주머니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손지지대, 핸드롤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풋드롭이라든지 트로칸타 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그 장기간 누워있음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형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함이에요. 이 핸드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손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려면 힘을 주고 펼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을 뺀 상태로 장기간 있다. 그러면 모든 머슬은 사실 안 쓰면 이제 위축이 되는데 얘는 운동의 개념은 아니지만 해부학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형태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여러분 압박붕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핸드롤을 쥐어주거나 최근에는 이제 뭐 공 있잖아요. 고무공, 말랑말랑한 거. 그런 걸 손에 쥐고 있게. 의식이 멀쩡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이제 뭐 무의식 환자, 대부분의 무의식 환자나 정말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베드리든 환자들한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골절판. 골절판이라는 장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침상에 매트리스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어떤 거든 간에. 이 매트리스는 약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웠을 때 이 버테브라 커베이처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좀 더 쾌적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인데요. 실제로 척추에 외상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그런데 눕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외상이 더 가중될 수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척추 손상이 된 환자들 어떻게 옮겨요? 바닥이 딱딱한 판에다 눕혀서 옮기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예요. 베드보드라는 거는 골절판이라 해서 좀 더 판판한 판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발칸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상에 이 위에 철봉처럼 이런 그 대부분 이제 철제로 된 장치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일어날 때 자기가 그냥 손을 짚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걸 지지를 해서 이렇게 잡고 일어날 수 있게 도르래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든 것들이고요. 보통 이제 정형외과에서 쓰죠. 그렇지만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못 봤어요. 그다음에 샌드백,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는 말 그대로 모래를 담은 주머니예요. 그래서 신체 선열을 유지할 때 사용한다. 아까도 왜 그레이터 트로칸타가 밖으로 외회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말아서 지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샌드백 같은 걸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얘가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지지가 잘 되는 반면에 어떤 신체 부위에 올려놓거나 그랬을 때는 또 압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환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뭔가. 근데 그냥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이 대상자의 치료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혹은 대상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포지션을 이제 봐야 되는데 포지션에서 기본 지침 책 보시고요. 체위의 종류 이거는 요걸 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쭉 나와 있어요. 수파인 포지션은 말 그대로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누워있는 상태. 그 다음에 도잘 리컨밴드 포지션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살짝 벌려있는 우리 언제요? 폴리 카테터리제이션 할 때 그쵸? 그런 거. 그게 도잘 리컨밴드 포지션. 프론 포지션은 아까 본 것처럼 자기가 엎드리든 침대를 돌렸든 간에 어쨌든 엎드려져 있는 자세죠. 그게 프론 포지션이다. 프론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스파이널 태핑이라 해서 그 척추강 내를 천자를 할 때 그럴 때에도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본메로 바이옵시나 그런 걸 할 때 본메로 할 때는 일리약본에서 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는 프론 포지션 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골수 채취를 하게 되죠. 뭐 특정한 그런 처치를 할 때 프론 포지션 하고요. 그 다음에 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렁에 이렇게 뉴모니아가 굉장히 심하다.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막 이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계 문제가 말할 수도 없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대상자들은 물론 석션도 해주고 약도 쓰고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도 달고 있지만 그런 시크리션들이 잘 배출되도록 체위 배액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프론 포지션도 해요. 상당히 헤비하죠, 우리 간호사가 돌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일반적으로 중환자실 환자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 정도를 돌봐요. 그런데 그런 심한 중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경한, 그 중환자실에서 제일 경한 환자 1명하고 이런 환자. 그래서 2명을 보던가 아니면 다 말고 이 환자만 보던가. 결코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환자가 중할수록 손이 많이 가요. 여하튼 그런 배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라테랄 포지션은 말 그대로. 라테랄 포지션은 형태가 다양하죠. 이게 침대예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여러분도 이제 뭐 베개 비고 그냥 이렇게 누워도 라테랄 포지션. 그쵸? 근데 잠잘 때 가장 편안한 자세. 커다란 쿠션 또는 말랑말랑한 베개를 여러 개를 쌓아서 이렇게 하고 자는 자세 있잖아요. 이것도 라테랄 포지션이고 또 라테랄 포지션은 저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눕는 것도 라테랄이지만 살짝 등 뒤에 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도 라테랄. 그죠? 그 다음에 파울러스 포지션. 이 파울러스 포지션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반자위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스 포지션. 심스 포지션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그쵸. 에네마 할 때. 응? 에네마 할 때. 에네마 할 때 그런 자세를 이제 심스 포지션, 다리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린. 그래서 이 에이너스가 약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라는 거는 옆에 그림처럼 이 그림은 이제 다리만 들어 올렸지만 이거예요. 트렌델렌 포지션은. 이게 침대면은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나 모르겠다. 이해됐어요? 잘 그렸다. 발을 그리니까 금방 이해가 좀 되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혹은 운동기구에서도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가게. 언제 이런 거 할까요? 언제 이런 포지션을 취할까요? 네? 크게 얘기해. 안 들려서. 공기색전증이 있을 때 어디에? 심장에? 보통 대부분 샥 상태에 있을 때요. BP가 확 떨어져서 BP가 너무 떨어져서 BP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대개는 1순위가 포지션이에요. 내가 혈압을 쟀는데 환자 좀 전까지 멀쩡하던 환자가 지금 시스톨릭이 60이야. 다이아스톨릭 안 잡혀.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실 병원 침대 갖고는 오리지널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지를 올려주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그런 형태로 그쵸? 다리를 올려주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 체인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지 말단에 있는 혈액들이 심장 쪽으로 중요한 혈관 기관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포지션 취해주면서 동시에 선생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지금 뭐 담당 의사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하고 IV 루트 빨리 잡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노말셀라인 같은 거를 뭐 1리터로 풀 드립을 한다든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액을 굉장히 많은 볼륨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뭐 강심제니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을 쓰게 돼요.
여하튼 그럴 때 샥이 있을 때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보통 취한다. 그리고 리소토미 포지션은 그런 거예요. 산부인과나 부인과 이제 진찰을 할 때도 이런 포지션 취하고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발만 올려놓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대개는 이제 종아리 같은 부분에 다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올릴 수 있게 대부분 다 돼 있고 아기들 출산할 때 자연분만할 때도 뭐 이런 포지션. 그다음 니 체스트 포지션은 말 그대로 니와 체스트가 땅바닥에 닿는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니 체스트 포지션은 보통은 이제 그 예를 들어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찼을 때 그 가스를 자연 배출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공기는 항상 위로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근데 사실 치료 우리가 병원에서 니 체스트 포지션 할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잭나이프 포지션 이거는 침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V자로 머리 올리고 다리 올리고 이해됐어요? 잭나이프 포지션은 우리 지금 실습실에 있는 침대 있잖아요. 침대에 상체를 올립니다. 이거 올리면 이렇게 올려지죠. 다리 쪽도 올려요. 그럼 V자 형태로 되잖아요. 그걸 잭나이프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맥카펠이라는 사람이 통증하면 통증과 관련된 모든 연구에서 다 서론에 나오는 연구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통증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통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존재하는 것이다. 아파요? 진짜 아파요? 이 정도 안 아플 텐데. 아픈 거 맞아요? 에이, 아니, 좀 엄살인 것 같은데. 진짜예요? 정말? 정말 아파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뭔 얘기냐면 통증이라는 건 생리적인 반응 또는 현상 플러스 그 이상의 사회심리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통증이라는 거. 그래서 아유 남들은 요만큼 꼬맸을 때 하나도 안 아파하는데 저 환자는 왜 이렇게 아파해? 좀 아니겠지. 엄살이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대상자가 평상시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엄살이 심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엄살이 심하다는 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엄살이 심한 거지 그 대상자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증은 그 대상자가 말할 때마다 실제 한다 라는 거고요. 통증에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통증 기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통증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늘 항상 이 통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호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건 주관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뭐 혈압이나 체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측정이 가능하죠. 근데 통증이라는 건 환자가 말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게 되는 통증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생리적 방어 기전을 이해한다. 그래가지고요, 이거 여담인데요. 이 통증이 최근에 또 환자 이렇게 안위감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통증이 굉장히 또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미 부각이 됐고요. 연구 영역에서도 재미난 게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그걸 뭐라고 제 제목을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그런 걸 제안했어요. 이렇게 그전에는 연구자들한테 당신들이 어떤 연구를 할지 계획서를 내세요 해가지고 그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연구비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 보통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반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뭐 공학이면 공학, 뭐 의학학이면 의학학, 자연계면 자연계에서 어떤 연구를 하면 당신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또는 이런 게 좀 연구됐으면 하는 바라는 거를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다 주제로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연구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 와봐라 해가지고 뭐 심사하고 이랬던. 그래서 이제 각자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럼 그걸 또 일반인들한테 묻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연구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통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호르몬의 양이 될지 뇌파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연구를 제안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통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됐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통증도 우리가 간호 대상자들의 경험하는 그러니까 질환, 연령 불문하고 경험하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것까지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이 통증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생리적인 일종의 방어 기전이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에 딱 찔렀을 때 아프다고 느끼거나 가시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난로가에 손을 댔을 때 아 뜨거워. 뜨거운 것도 일종의 페인 센세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느낌으로써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뗀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통증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은 이래요. 수용, 지각, 반응의 3단계예요. 빨간색이 있다는 건 이제 별표라는 거지. 통증 기전하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거, 리셉션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은 통증 자극 물질들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 수용기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얘가 척수를 통해서 고위중추를 올라가게 돼요. 즉 수용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있었을 때 누가 옆에서 지금 짝꿍 등을 탁 때려보세요. 안 아프게 때리면 안 돼. 세게 때려야 돼. 통증을 유발해야 돼. 탁 때리면 내 센소리에서는 이게 자극을 받는 순간에 이 통증 전달 물질들이 나오고 그게 이 각각의 신경을 타고 지금 뇌로 올라가겠죠. 이게 감각을 수용한다고 해요. 센소리의 개념이에요. 감각을 수용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통증 자극 물질들이 이런 게 있어요. 프로스타글란딘, 서브스턴스 P, 브레디키닌, 그 다음에 히스타민, 뭐 포타슘. 대표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하고 서브스턴스 P, 브레디키닌 이 정도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통증을 자극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센소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 그러니까 통증 자극을 수용하는 과정인데요. 이 통증의 역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페인 스레시홀드. 그래서 이건 뭐냐면 통각 수용체를 흥분시키는 최소의 자극 강도를 말해요.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옆에 친구를 한 대 탁 때려봐요. 아, 이 정도는 안 아프지. 거기서 좀 더 세게 때려봐요. 괜찮아. 더 세게 약간 아픈 것 같은데 더 세게 아파. 그 개념 있잖아요. 그죠? 내가 통증을 느끼는 그 자극의 크기. 그게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거나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환자분은 왜 똑같이 옆 사람도 바늘로 찔렀을 때 요 정도 아프다 그랬는데 왜 더 아프다고 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 섬유가 이제 C 섬유와 A 델타 섬유라고 있어요. A 델타 파이버. A 델타 파이버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빨리 전달해요. 통증이 있을 때 따다닥 전달하고요. C 파이버는 좀 작고 서서히 자극이 전달되는데 대개는 만성 통증과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은 참고로 보시고 좀 전에는 우리가
통증 자극을 수용하는 단계였고 지금은 지각하는 단계예요. perception. 통증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통증 경험을 해석을 합니다. 아, 전에 주사 맞을 때 나 엄청 아팠었는데 지금도 아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 통증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이런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그 다음에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물질들이 통증을 전달하는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조깅이나 뭐 이거 뭐죠? 러닝머신 같은 걸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이제 멈추고 싶어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달리다 보세요. 다리 아프고 힘든 거보다는 뭔가 약간 붕 뜨면서 뭐랄까 머슬이 수축하면서 평소에 안 쓰던 근육 수축하면서 생기던 그런 통증이 사라집니다. 다리 아픈 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오늘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힘들어, 너무 힘들어, 괴로워 할 때를 넘겨야 돼. 그래야지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그 통증을 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 인지를 한 다음에 반응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통증 자극이 들어오면은 센소리가 대뇌로 가고 대뇌에서 이 통증 경험을 해석하고 인지하고 다시 어떻게 반응할 건가? 아니면 누가 옆에서 나를 너무 잔인한가? 내 발을 밟고 있어. 발을 딱 밟혔는데 이 사람은 내 밟힌 걸 몰라. 아니 밟은 걸 몰라. 그래서 센소리가 나 발 밟혔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되게 아프다. 이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발을 빼거라. 발을 빼거라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스판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한 거고요. 이런 페인이 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들이 일어나요. 이 페인을 견뎌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교감신경이 이제 자극이 되면 생길 수 있는 게 기관지 확장, 호흡수 증가. 여러분들 아플 때 어때요? 머리가 아프든 어디가 다쳐봤든 간에 많이 아플 때 나도 모르게 숨도 빨라지고요. 그렇죠? 맥박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요. 다. 땀나죠. 아플 때 식은땀 나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도 역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심부통증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뭐 이런 심텀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런 걸 왜 굳이 지금 설명을 하느냐. 통증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상자가 통증을 호소해 선생님 저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환자 혹시 페인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이제 행위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때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통증을 그냥 똑같이 아프지만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일례로 산과 실습을 나가보면 산모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그 진통이 올 때 그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 달라요. 산모들이. 어떤 산모는 멋지게 이를 앙다물고 식은땀을 흘리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 산모가 있는가 하면 아직 정식으로 분만 진행도 안 된 이 수축이 진행도 안 된 사람인데 막 병동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반응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형태의 반응에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 라는 얘기고요. 이 통증 분류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체온 조절이 안위 부분에서 체온 조절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하고 임종간호 부분에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수업한 내용 중에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